헤겔의 사회는 개인의 양심과 인격을 신성 불가침한 권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무한한 권리를 부여할 때 개인들만 있고 인륜적 공동체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헤겔은 근대적 실천의 근본 특징을 인륜적 실체의 파괴, 그리고 거기서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행복의 상실로 집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윤리와 사회 규범이 활력적인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을 수는 없는가? 사실 이것이 헤겔의 실천 철학 전체를 끌고 가는 근본 물음입니다. 헤겔은 개인의 자율성을 핵으로 하는 도덕성에 공동체의 역사적 삶을 대립시키고 이것을 인륜성이라고 부릅니다. 헤겔에게 이상적인 사회란 이성이 실현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사회란 아름다운 별무리와 같습니다. 거기서는 인륜성이라는 단일한 정신적 실체의 빛이 개인이라는 무수한 별들로 흩어지면서 희왕찬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헤겔의 실천 철학 전체는 개인의 자율적 내면성과 공동체의 인륜적 삶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지점에 서서 그것이 가능할 조건을 묻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정신 현상학에서 특히 이성장 후반부 그리고 정신장 후반부가 바로 그런 대목에 해당합니다. 이성장에 등장하는 쾌락적 주체, 혁명적 주체, 도덕적 주체, 표현적 주체, 그리고 입법적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에 등장하는 양심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존적 주체는 쾌락을 향유하는 주체입니다. 생물학적 욕망 충족과는 다른 종류의 쾌락입니다. 이성장에 등장하는 이런 쾌락의 주체는 이성적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주체를 지배하는 1차적 충동은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자신 속에서 타자를 보고자 하는 나르키소스적인 충동입니다. 현재의 쾌락주의자는 자신과 구별되는 또 다른 자립적 주체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럴 때만 자기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고 믿고 행복을 맛봅니다. 헤겔은 이런 쾌락주의자의 사례로서 괴테가 창조한 인물 파우스트를 듭니다.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젊음을 회복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그레텐을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쾌락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비극적 종말에 이르죠. 개인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도가 성공을 거두자마자 필연적으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감성적 체험의 수준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어떤 일반적 법칙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개체의 생성선별 속에서 유적인 존재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어떤 부정, 죽음을 이면으로 합니다. 쾌락의 향유는 생명의 순환을 재촉하고 그만큼 죽음을 앞당겨 맞이합니다. 쾌락주의자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생명의 법칙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칙 역시 쾌락주의자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사회적 규범은 그런 일탈적 개인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자신의 엄연한 보편적 구속력을 입증하기에 이릅니다. 헤겔은 이제 향유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체를 등장시킵니다. 마음의 법칙은 루소의 고귀한 원시인을 모델로 합니다. 루소는 문화에 의해 변질되기 이전에 순수한 정서로 돌아가서 정의의 나침판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선천적 감정에 해당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법칙이라는 거죠. 만인의 가슴 속에 파고들 수 있는 보편적인 쾌락이라고 믿는 겁니다. 마음의 주체는 이런 타락한 현실에 맞서서 만인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향유의 주체가 쾌락주의자라면 마음의 주체는 혁명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혁명가의 길은 반란이나 혁명을 통해 실현될 때는 더욱 심각하게 왜곡 및 훼손되어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이런 전도 속에서 마음의 주체는 마침내 창란과 망상에 빠집니다. 모든 파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분노의 언어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혁명가들의 아집과 망상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법칙은 공동체 전적으로 해롭거나 무용한 어떤 것으로 배제해야만 할까요? 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륜적 공동체는, 근대적 인륜성은 그것에 맞서 필패의 싸움을 벌이다가 사라져가는 정념적 인간들 덕분에 보편성의 빛을 더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헤겔은 두 유형의 주체에 이어 덕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체를 등장시킵니다. 이 덕성의 주체는 인륜의 근본 법칙이 자기 안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도야와 훈련을 통해서 그 법칙과 하나가 될 때 본래적인 자기가 된다는 겁니다. 헤겔이 이런 덕성의 주체를 기술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1차적 모델은 칸트의 도덕적 주체입니다. 칸트의 도덕적 주체는 현실적인 세계 저편의 이상적인 공간에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 법칙에 대한 존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현실 저편에 둡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이상을, 가상의 본질을 외면의 내면을 대립시키는 이원론적인 세계상을 지닙니다. 덕성의 주체는 세상을 구가하고 있는 처세의 주체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덕성의 기사가 벌이는 전쟁은 한낱 거칠에 불과한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싸움이 처음부터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위해서는 개체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덕성의 기사가 의도하는 목적은 개체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덕성의 기사는 간디아와 같은 평화주의자, 비폭력주의자로도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덕성의 주체는 자신의 적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 속에 잠자는 보편적 가치를 관조하거나 그 가치를 적에게 전달하는 장광설, 그 미사역으로 행동을 대신할 뿐입니다. 처세의 주체를 봅시다. 그는 자신의 내재한 정신적 가능성, 자질, 능력, 힘 같은 것을 존중하되 자신의 개체성에 맞추어 실현해가는 능수능란한 주체입니다. 덕성의 기사가 원칙적 사고를 고집한다면 처세의 주체는 전략적 사고를 추구합니다. 육아의 언어로 옮기면 중용의 지혜는 일반적 규칙을 따르는 경도가 아니라 상황의 독특성에 따르는 권도 속에서 추구되는 지혜입니다. 가령 부부가 아닌 남녀가 접촉한다는 것은 경도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처세의 주체는 이런 권도에 능숙한 실용주의자입니다. 근대 사상사에서 가장 과격한 개인주의는 애덤 스미스 이후의 정치경제학에 의해 옹호되었습니다. 헤겔이 세계의 행로라 부르는 것도 이른바 시장사회에 가깝습니다. 시장사회에서는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헤겔이 수용하는 개인주의는 시장사회나 경제적 개인주의에만 중거점을 두지 않습니다. 헤겔의 이성은 결코 경제적 이성이 아니죠. 그것은 경제적 이성을 포괄하되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형의 개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이제까지 영국은 이성장 2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천 이성의 주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젠 다음의 영국은 이성장 3부의 내용이고 인문적 이성, 창작 이성의 주체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헤겔은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정직한 의식 혹은 성실한 의식이라 부릅니다. 헤겔은 성실한 의식이 살아가는 세계를 정신적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삶은 본능에 따라 영위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세계는 여타의 모든 관계를 그런 전적인 자기관계 속에서 재창조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1차적 요소는 자기 속에 숨어있는 역량, 재능, 능력, 성격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의 충동에 있습니다. 그 자기 표현은 주체의 전적인 자기관계를 요구합니다. 헤겔이 정신적 동물의 왕국에 대한 서술을 통해 던지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륜적 질서의 바탕이 형성되는 경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헤겔은 이 왕국의 중심에 놓인 이념적인 존재자를 자연적인 사물과 구별하여 사태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사태 자체는 문화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로 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활동과 정신적 요소들이 일관성을 얻는 조건, 의미를 띌 수 있는 가능 조건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현상 일반을 정초하는 초언론적 평면이고, 이 평면은 어떤 물음의 지평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읽기와 쓰기를 유발하는 가운데 특정한 인문의 공간을 열어놓은 어떤 물음, 그것이 헤겔이 말하는 사태 자체 같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성실한 의식의 행위는 자기 안에서 자기와 더불어 버리는 유의입니다. 그는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 문제란 것은 곧 자신의 능력, 재능, 소질, 성격,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의존해서 최대한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실현은 최대한의 자기 표현이고, 그 자기 표현은 작품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행해진 결과 작품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개인 자신과 같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표현했다고 확신할 때 그 주체가 향유하는 나르키소스적인 쾌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르키소스적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된 작품은 언젠가 우연하고 부분적인 요소에 의해 얼룩져서 나타나고, 따라서 부정되기에 의립니다. 완벽한 표현을 추구할수록 작가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찢어버립니다. 그런 파괴와 부정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기의식을 초래합니다. 자기 자신을 밑빠진 독, 규정할 수 없는 무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소멸의 와중에서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멸이 소멸하면서 더 이상 소멸 불가능한 이상적인 작품, 참된 작품의 그림자가 무지개처럼 드리워지는 겁니다. 헤겔이 말하는 사태 자체, 물리적 사물과 구별되는 초언론적 사태가 완전한 표현의 수준을 암시하는 참된 작품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성실한 의식은 아직 절대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넘어서야 할 한계가 많이 남아있는 유한한 인간인 겁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자기 충족적인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바로 헤겔의 지적입니다. 성실한 의식의 안중에는 아직 타인의 시선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적 동물의 왕국은 선명한 이념 투쟁이 몰아칠수록 개인들 간의 상호 기만의 놀이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헤겔은 이런 성실한 의식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을 무대에 올립니다. 새로운 주인공은 사태 자체, 나아가 그것이 함축하는 인륜적 실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은 법칙 제정이나 검증의 형태를 취합니다. 입법적 이성에게 표현은 인륜적 실체의 내용 속으로 침장하고, 거기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언어의 세계로 옮기는 번역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헤겔이 볼 때 인륜적 실제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개인에게는 그 바깥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표현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번역 불가능한 것을 굳이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던 것이 죽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가령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생각해 보죠. 이런 명령을 일관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을 해야 됩니까? 제자가 선생을 당국에 고발해야 합니까? 살인 의도가 있는 자의 물음에 대상인물이 숨은 장소를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까? 만일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부모나 스승에 대한 규범을 어기고 범죄에 가담하면서 인륜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할 때 계몽적 이성은 법칙을 수립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 대신 법칙들을 검증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입법 대신에 이제 사법에 힘쓰는 거죠. 칸트의 정언명법은 이런 법칙 검증의 노력을 대변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언명법은 너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인이 채택한 준칙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것이고, 그런 보편성 검사를 통과했을 때만 그 준칙을 법칙으로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에 따르면 그런 보편성 검사도 난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사적인 소유 원칙은 절대로 보편적인가?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타자와 자아의 평등한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공적 소유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인가? 만일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유사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다는 도덕적 원칙과 모순을 이룹니다. 정신장에서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의식의 형태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양심과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사태 자체는 양심의 자기 확신 속으로 내재화되어 그와 일체를 이룹니다. 따라서 그는 입법적 이성이나 사법적 이성처럼 형식적인 법칙에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과 내적 충동에 따라 그때그때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규칙 창조적인 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천재라고 불립니다. 김수영이 미스터리에게라는 시에서 인용한 월트 히트먼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처럼 양심은 재판관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오로지 자신에 의지하여 행동의 세계로 나갑니다. 하지만 정신적 실제를 객체화하는 자신의 언어 속에서 양심은 언제든지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자신의 독특한 판단과 행동이 편파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판단하는 의식이자 이 의식의 최종 형태인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혼은 판단이 현실적인 행위로 취급되기를 바라는 위선, 자신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위선에 빠집니다. 행동하는 의식은 자신의 위선을 자각할 때 그것이 폭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고백을 실천합니다. 바깥으로 열린 의식이므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자신과 타자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 화해의 예는 자신을 순수지로 아는 자들의 한가운데로 모습을 나타내는 신이다. 헤겔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양심적 주체들 사이에 이런 상호 용서와 화해 속에서 헤겔의 극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런 대단원과 더불어 헤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인륜적 공동체의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선은 현실 저편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세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복도 선도,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성적인 사회 내에서만 추구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은 포면상 이런 헤겔 윤리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보입니다. 푸코 둘레즈의 소수자 윤리든, 레비나스 데리다의 차이의 윤리든, 아니면 락강 바디유의 사건의 윤리든 헤겔을 넘어서려는 공통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중심의 인륜성 개념과 목적론적 역사관은 철저한 타파의 대상입니다. 헤겔의 유럽 중심주의,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동양인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청산해야 될 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반헤겔주의가 의도하는 것은 헤겔이 구하고자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역사의 흐름이 왜 탕류에 휩싸였는지, 역사의 흐름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흐름이 다시 맑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된 흐름에 부합하는 이성의 논리를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 새로운 이성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